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제어와 북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의 황제 고양에게는 많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연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여기 고연. 그는 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폭정을 일삼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고양이 거친 행동을 할 때마다 고연은 그 앞에서 엎드려 울곤 했습니다. 동생의 이런 모습에 고양도 찔리는 바가 있었는지 술잔을 깨뜨리면서 앞으로 술을 가져오는 자는 목을 벨 것이라면서 금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술에 손을 댑니다. 이에 고연이 계속 형에게 직간을 하면서 정신 차릴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난 고양이 고연을 심하게 구타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고연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 누테오가 매일 울자 고양은 죄책감을 느끼고 고연에게 병문안을 가서 억지로라도 식사를 할 것을 부탁합니다. 결국 고연도 다시 먹고 마시게 되지만 그 후 다시 고연이 형에게 직간을 올리고 형이 동생을 구타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고양에게는 고환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고환. 아버지 고환과 이름이 똑같은데 한자는 다릅니다. 아무튼 고환이 고양이에게 찍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술사가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은 검은 옷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어떤 신하에게 무엇이 제일 검냐고 물으니까 그 신하는 오칠보다 검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오칠. 자, 오칠이 뭐냐면 꽃나무의 진액인데 그릇이나 가구에 칠하면 광택이 나고 표면이 매끈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건의 마감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 오칠의 칠자가 일곱을 뜻하는 칠자와 같기 때문에 고양은 형제들 중에 일곱 번째인 고환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동생 고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또 고양은 평소 미워했던 또 다른 동생 고준도 가두는데 왜냐면 예전에 제일 큰 형인 고징이 권력자로 살아있었을 때 고준이 실수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양과 함께 큰형 고징을 아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날씨가 추웠는지 고양이 콧물을 계속 흘렸었거든요. 그러자 눈치 없는 고준이 좌우 시종들에게 큰 소리로 둘째 형님이 콧물을 흘리시는데 어찌 닦아드리지 않느냐 라고 호통을 쳤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형 고양을 배려한다고 한 일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양이 지저분하게 콧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크게 떠벌린 격이죠. 이것을 계기로 고양은 고준에 대해 이를 악물고 증오하게 됩니다. 고준은 형 고양이 황제에 오른 후에 얌전히 있어야 했는데 또 눈치 없이 형에게 충고질합니다. 그러자 고양은 심심하던 차에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앞서 가둔 고환과 같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후에 고양은 이 두 사람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동생 고담. 자, 이 이름 고담을 기억해 주세요. 고담이 맹호들을 어찌 풀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고담은 갇혀있는 고준, 고환보다 동생인데 평소 이 두 사람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들은 고양도 고준과 고환이 훗날 해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이때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데 고양은 직접 감옥 철장 사이로 창을 내질러서 그들을 찌르기도 하고 부하 장수들에게도 명령을 내려 마구 찌르게 합니다. 고준과 고환은 살아남기 위해서 찔러오는 창을 붙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감옥 안을 울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고양은 뗄나무에 불을 붙여 감옥을 태우고 그 주위를 흙과 돌로 메워버립니다. 나중에 죽은 고준과 고환을 끌어내자 시체가 수처럼 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처리를 한 것이죠. 더불어 고양은 재정도 심히 낭비했는데 그는 북쪽에 장성을 쌓는 것과 남쪽 후량을 지원하는 것에 엄청난 물자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많은 군사들과 말들이 죽고 관리들의 봉급도 제때 주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고양은 멸망한 북위 황족들을 모조리 죽였는데 아이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공중에 던져서 상으로 받아서 죽였습니다. 이때 죽은 북위 황족들이 총 721명으로 시체를 업 근처의 강인 장수해 버렸거든요.
백성들이 장수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물고기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 사람의 손톱과 갑옷 조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업 사람들은 이후로 오랫동안 물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양도 매일 반복되는 과음으로 병이 나고 드러눕게 됩니다. 병이 깊어서 식사도 못할 정도가 되자 그도 자신이 곧 죽을 것을 깨닫고 아들 고운이 어려서 황제 자리를 빼앗기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는 동생 고연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네가 찬탈하고 싶으면 황제를 해도 된다. 그러나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라. 결국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고 태자였던 고은이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고은은 고양과 황후인 이조와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기록에는 그가 어릴 때부터 온유하고 현명했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며 문학을 좋아하여 높은 명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딴판이죠. 그러나 고양은 고은이 너무 한족처럼 생활하는 것과 성격이 자기를 닮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한 번은 고양이 시험하기 위해 고은에게 죄수들을 직접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근데 착한 고은이 난색을 표하면서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자 고양은 분노가 폭발하여 고은을 심하게 구타합니다. 이때부터 고은이 이 충격을 받아서 심기가 어그러지고 말도 더듬게 됩니다. 이에 고양은 고은을 태자 자리에서 패하고 평소 두들겨 팼던 동생 고연을 후계자 자리에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결국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준 것입니다. 황제 자리에 오른 고은의 나이가 이때 14세였습니다. 고은의 측근 중에 양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은의 할아버지인 고환의 사위가 됩니다. 양음은 고연과 고담이 존재하는 한 고은의 황제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장성한 삼촌들이 살아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모로 불안하겠죠. 그래서 여러 신하들과 함께 고연과 고담을 내칠 것을 건의하지만 황제 고은이 착해서 이런 권유를 물리칩니다. 양음은 포기하지 않고 황제의 어머니인 이태후, 즉 이조화를 설득합니다. 원래는 황후였지만 이제 아들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태후가 된 것이죠. 이태후는 자기가 아끼는 이창희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이창희가 누구냐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고징이 아버지의 신하인 고중밀의 첩에게 반해서 겁탈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 일로 열받은 고중밀이 우문태에게 붙어버리고 그로 인해 전쟁도 났었죠. 그 이후 고중밀의 첩은 반역자의 아내로서 죽을 위해 처했었지만 고징의 첩이 되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남았었는데 바로 그 여자가 이창희입니다. 이태호는 그녀가 자기와 같은 이씨여서 매우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도 털어놓은 것인데 이창희는 바로 배신을 때리고 이 모의 사실을 황제 고은의 할머니인 태왕태후 누씨에게 일러 바칩니다. 결국 양음을 비롯한 관련 신하들이 전부 체포되고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양음은 얼마나 맞았는지 한쪽 눈알이 빠져버립니다. 태왕태후 누씨가 중재를 해서 황제 고은과 이태후가 고연과 고담에게 사과를 합니다. 고연과 고담은 양음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전부 처형합니다. 태왕태후 누씨는 사위인 양음을 살리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권력의 추는 고연에게 기운 셈인데 그의 측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연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권유합니다. 고연이 어머니 태왕태후 누씨에게 이것을 알리자 누씨도 이것을 찬성합니다. 손자에게서 다시 자기 아들에게로 황제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니 그녀에게도 거부감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조건을 겁니다. 고은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이리하여 고연이 조카를 끌어내리고 북제의 새 황제에 오릅니다. 조카를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황제에 오른 것이죠. 고연은 앞서 설명한 대로 형 고양에게 충고를 하다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었죠. 하지만 폭행을 가했던 형 고양마저도 자기 아들 대신 그를 황제에 세우려고 했을 정도로 인품이나 능력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식견과 도량이 있었고 침착했으며 관리들의 사물을 정확히 익혔다고 합니다. 황제가 된 뒤에는 더욱 열심히 정무를 보고 형 고양이 엉망으로 만든 내정을 단시간에 혁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복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드라마 속의 고연이죠.
또 대대적으로 둔전을 행하여 복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너무 자잘하고 꼼꼼해서 이에 대해 비판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지도자는 큰 맥락에서 전체를 살피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너무 자잘해서 일일이 밑에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참 피곤하거든요. 고연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하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가 너무 자잘하시니 천자가 아니라 관리가 된 듯합니다. 즉 일하는 방식이 황제답지 못하고 일개 관리처럼 일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런 면이 있더라 하더라도 현재 중국인들은 고연을 북제 황제들 중에 유일하게 정상인이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아무튼 고연은 황제로서 나름 치적을 쌓아 나갑니다. 그러나 그동안 뜻을 함께했던 동생 고담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됩니다. 원래 양음일파를 숙청하고 나서 고연은 자기가 황제가 되면 고담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황제가 되니까 동생에게 다음 황위를 물려주기가 아까운 겁니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람 마음이 가지고 있지 못할 때와 가지고 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또 바뀌기 마련이죠. 그래서 고연은 약속을 깨고 겨우 5살짜리인 자기 아들 고백년을 태자로 세웁니다. 이러니 고담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당시 고연은 진양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점치는 사람들이 업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고연의 측근이 폐위된 황제 고운을 죽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즉 고운이 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황제가 될 것이라고 염려한 것이죠. 고연은 즉시 사신을 보내 폐제 고운을 진양으로 불러올립니다. 근데 이때 업에는 고운뿐만 아니라 고담도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고담, 고운이 진양으로 불려 올라간 것을 본 고담은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 고운을 불러올리는 것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칫하다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리하여 고담은 반란을 일으킬까 어쩔까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반면 진양으로 올라간 폐제 고운은 삼촌인 고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고연은 자기 어머니와의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결코 조카를 죽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황제가 된 것인데 말입니다. 그 후에 고연이 사냥을 나갔다가 천벌을 받았는지 말에서 떨어져서 심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누씨가 병문안을 갔는데 이참에 손자 고운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손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이 든 것이죠. 3번이나 물었는데도 고운이 대답하지 않자 누씨가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그 아이를 죽였느냐? 나와의 약속을 저버렸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즉 누씨는 고운이 죽은 것을 알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원래 고연은 효성이 깊고 어머니와도 매우 친했다고 하는데 황제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 앞에서는 호도고 뭐고 다 내팽겨치는 거죠. 고연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아들이 아닌 동생 고담을 불러서 그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줍니다. 고연은 자기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황제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고 본 것이겠죠. 왜냐면 자기 아들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고운조차 자기에게 황제 자리를 빼앗겼었는데 이제 고작 6살인 아들 고백년이 황제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목숨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희박합니다. 현실적인 계산을 한 고연은 고담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면 자기 아들은 살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연은 죽기 전에 고담에게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고백년은 죄가 없으니 너는 조카를 죽인 나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황제 자리를 너에게 물려줄 테니까 조카를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오른 나를 본받지 말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죠. 웃긴 것이 형 고양이 죽을 때 똑같이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고연은 조카를 죽였었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고담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보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얼마나 모순과 양면성이 가득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연의 이런 바램은 애초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그나마 착한 편에 속했던 그도 욕심에 조카를 죽였었는데 고담은 안 착한 정도가 아니라 고진과 고양보다도 더 악독한 인물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더 비열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기 이 사람, 이런 인간이 조카를 살려줄까요? 당연히 살려주지 않습니다. 형 고현이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황제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게 되자 고담은 새황제에 오르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조카 고백년을 죽여버립니다. 그 후 6개월 뒤에 어머니인 태왕태후 누씨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녀의 나이 61세였습니다. 근데 고담은 상복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얼씨구나 풍악을 크게 울립니다. 그러자 시종들이 상복을 바치지만 그것을 던져버리고 풍악을 그칠 것을 요청하는 신하들을 마구 두들겨 팹니다. 오늘날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행동하면 천하의 못된 놈으로 취급받는데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죠. 네가 인간이가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고담은 자기 형수이자 폭군 고양의 아내였고 폐위되어 죽은 황제 고운의 어머니인 이조와 즉 이태우를 겁박하여 몸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조와 고담은 이태우에게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남아있는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을 먹은 이태우는 어쩔 수 없이 고담을 받아들이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덜컥 임신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하루는 이태우의 아들 고소덕이 어머니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태우는 배가 부른 상태여서 아들에게 임신한 것을 들킬까봐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아들 고소덕이 밖에서 크게 소리칩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는 크게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후 출산하여 딸을 낳았는데도 그 딸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고담이 칼을 차고 와서 네가 내 딸을 죽인다면 나 역시 네 아들을 죽일 수 없겠는가 하면서 이태우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아들 고소덕을 칼로 찍어서 죽입니다.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본 이태우는 크게 울부짖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고담은 더 화가 나서 그녀를 발가벗기고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하는데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자 고담은 시종들에게 그녀를 비단자루에 담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태우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녀를 담은 비단자루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고담은 그녀를 도랑물에 던져버리는데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한다. 뭐 이런 거죠. 이태우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절로 보내져서 비구니로 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통감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제일 크게 화가 났었습니다. 고담의 행동이 너무 비열했기 때문이죠. 아들에 대한 이태우의 애착을 빌미로 협박하고 거기다가 그녀 앞에서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갖다 버린다? 너무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의 형들인 고징이나 고양도 간음 간통을 했었지만 이렇게 비열하고 난폭하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모든 간음과 간통이 잘못된 것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비열함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태우는 자기의 형수이자 한때 국가의 국모인 황후이자 태우였던 사람인데 이태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황제가 되었었지만 폐위당한 후에 고현에게 죽임을 당했고 막내 아들은 고담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태우는 남편의 동생들 때문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권력의 비정함을 다시 보게 되는 듯합니다. 폭군 고양의 아내로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었는데 황제였던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나자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훗날 북제가 망한 후에 이태우, 즉 이조와는 북주로 끌려갔다가 수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는 풀려나서 고향인 하북 조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더 전해지지 않고요. 한편 북주에서는 북제를 치기 위해 돌궐과 혼인관계를 맺고 연합을 합니다. 북주의 양충은 1만 병사를 이끌고 북쪽 길로 진양을 치기로 하고 달해무는 남쪽 길로 진양을 치기로 합니다. 자, 양충이 북쪽 길로, 여기 보이시는 달해무가 남쪽 길로 이곳 진양을 공격하는 겁니다. 양충은 훗날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수문제 양견의 아버지입니다.
양충은 진격하면서 20개의 성을 뽑고 형령을 지키고 있던 북지의 군대를 다시 한번 격파합니다. 돌궐은 10만의 군대로 형성에서 세 갈래 길로 남하하여 진양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고담은 업에서 출발하여 진양으로 입성하고 수비를 하지만 북주와 돌궐의 연합에 겁을 먹고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비록 황제가 겁을 먹었으나 그래도 황제가 직접 진양성에 입성했기 때문에 북지의 군사들의 사기는 엄청 높았습니다. 이것을 본 돌궐은 북주의 장수들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너희들이 북제가 약하다고 해서 쳐들어왔더만 이게 뭐여? 저놈들 사기가 장난 아니잖아. 이 당시 눈이 엄청 내렸었거든요. 원정을 온 북주와 돌궐이 상황상 매우 불리했습니다. 이에 북제의 명장 단소가 적군들이 눈 속에서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감행합니다. 북제의 군대가 큰 함성과 북을 치며 공격해오자 사기가 떨어진 돌궐은 놀라서 근처 산 위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북주는 돌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북제와 싸우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북주가 대패합니다. 산 위로 도망갔던 돌궐은 700리를 후퇴하면서 마을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는데 사람과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단소가 돌궐을 추격은 했으나 맞서 싸우지는 못하고 시위만 합니다. 싸워봐야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해서 섣불리 덤비지 못한 것이죠. 돌궐은 눈 속에서 후퇴하면서 수많은 말들이 죽게 되고 병사들도 창을 꺾어서 지팡이를 삼고 후퇴를 합니다. 제대로 걸어갈 기력도 없는 것입니다. 북주, 돌궐, 북제 모두가 피해가 큰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북제의 또 다른 명장 공률광은 평양을 지키면서 북주의 다래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래무는 평양 인근에 도착하고 나서야 아군이 패하고 후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공률광이 편지를 다래무에게 보냈는데 다래무가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기러기는 이미 하늘로 날아갔건만 금을 친 사람은 아직도 습지만 바라보는구나. 이 말은 너희 군대가 돌아갔는데 너는 여기서 뭐하냐? 뭐 그런 뜻이겠죠. 결국 다래무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퇴각을 합니다. 예전에 고향이 황제로 있을 때는 북제의 사람들이 북제가 강성한 것을 두려워하여 겨울마다 몽둥이로 황하의 얼음을 깨뜨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얼음이 얼어있으면 북제의 기병이 쉽게 건너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고담의 치세가 되고 북제가 점점 약해지니까 이제는 반대로 북제 사람들이 황하의 얼음을 깨뜨립니다. 북주가 쳐들어올까봐. 항상 북주가 북제에 비해 열세였었는데 이때부터 힘의 상황이 변한 겁니다. 이런 사태에 공률광은 탄식을 합니다. 항상 관과 농을 삼킬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황제가 음악과 여색만 즐기는구나. 여기서 관과 농은 북주가 다스리는 지역들을 말합니다. 자, 이 공률광은 황제 고담이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행자탱자 놀기만 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비록 단소나 공률광 같은 명장이 있어도 황제가 막장이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고담의 치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북주는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